미 백악관과 펜타곤은 최근 북한이 발표한 백악관과 펜타곤 및 미군 기지를 군사정찰 위성으로 촬영했다는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최근 발사한 군사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펜타곤, 미군 기지 등 미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발표했지만 만리경 1호가 궤도에는 진입한 걸로 알고 있지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세한 평가가 나와봐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펜타곤 대변인 라이더 장군은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북한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군 기지를 촬영한 데 대한 평가를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위성 촬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백악관과 펜타곤 영상은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이어 군사분계선에서 GP 감시 초소를 복원하고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기습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NSC 대변인실도 북한이 백악관과 펜타곤 및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영상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논평할 게 없음을 밝혔습니다. Thank you, General. Two questions on North Korea. North Korean leader 감사합니다, 장군님. 북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어제 북한의 군사위성이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미군 기지의 이미지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 군사위성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Whether they got pictur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다고요. 북한 위성이 촬영한 영상에 대해 알려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맹국들과 함께 그것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온라인에는 백악관과 국방부의 이미지가 많이 있으므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남북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GP 감시 초소를 복구하면서 군사분계선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 병력 배치에 관해 지금 당장 제공할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히 유지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스틴 국방장관은 올해 두 번째 한반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고요. 그는 서울을 방문했을 때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끝에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백악관과 펜타곤 등 주요 미군 기지를 자신들의 위성을 통해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 온라인 등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미지라며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뉘앙스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깬 북한이 기습 도발할 경우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미국은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함께 적들과 싸울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이제 한 몇 주 남았죠? 한 3주? 3주 남았습니다. 지금 백악관 뒤에 추리가 멋있습니다. 그죠? 예, 이 백악관이요. 이스트림하고 이 건너편에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옛날에 그 시위하던 것이에요. 김정은. 종전선언 반대. 예, 종전선언 반대 또
북한의 인공기를 찢었지 않습니까? 불과 예, 예. 여기서 한 몇십 마디 야드밖에 안 돼요. 한 30?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뭐, 보이는 여기 그, 여기 지금 내가 서클한 요쪽에 지금 추리 있는 요 윈도로 다 봤어요. 여기 양반들이. 여기서 보면은 창문에서 보면 건너편 다 보입니다. 만안경으로 보면 그때, 더 잘 보이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뭐 또 인원도 많이 오고 해서 네. 인공기를 찍고, 종전선언 반대, 거짓평화쇼 반대, 속지 마라. 미국은 그렇죠.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평화쇼에 속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국무성도 가고, 지금 백악관 앞에서도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이랬죠. 그렇죠. 그 효과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효과를 단단히 그냥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 한교안 이라는 분은 뭐, 저 LA 가가지고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수고는 누가 하고 뭐 이익은 엉뚱한 사람 지금 보고 그때 있으니까.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 뭐 누구도 나서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했죠. 사실은 침묵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저는 당당하게 미국 백악관, 국무성, 또 그렇죠. 네. 의회에서 소위 김정은 투쟁, 반 문재인 좌파 독재 투쟁, 또 종전선언 반대, 거짓평화쇼 축출 이런 투쟁들을 했죠. 우리가 사실 옳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핵 문제를 가지고 거짓평화쇼를 가지고 평양 가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칭송하고 백두산 가서 물 떠가지고 쇼를 할 때 우리는 이미 저것은 북한의 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짓 쇼다. 이것을 간파하고 그렇죠. 미국의 의하에 많이 알렸죠. 그때 제니박 우리 수석 기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예. 당시에 우리가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 네. 아니죠. 이게 12개국의 21명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우리 그때 내셔널 프레스센터인가요? 내셔널 프레스 클럽. 프레스 클럽에서 3시간 가까이 컨퍼런스를 하고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 불법성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친북 진중 행각 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 그때 미국에 그 소위 문재인 정권에 로비 당한 사람들 전직 대사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론에 동조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직접 가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 20몇 명한테 한반도의 상황들을 설명한 아마 역대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용기 또 우리 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 그렇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밝힌 그러한 용기 있는 우리들의 행동이 지금 생각해도 옳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마다 보는데 요즘에는 그 좌파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애국가 틀고 이 태극기 달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완전히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파들은 요즘에 이제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는 건 백악관하고 한 블락 사이에 있는데 이 세계의 모든 국가의 특파원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센터죠. 언론 센터. 거기서도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도 거기서도 우리 조 대표님께서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이 큰 거예요. 예.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미국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얼마나 방해 공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특파원들이 일부 특파원들이 저희들 국내 특파원들도 가서 저희들 만났지만은 대부분 다 그런 역사적인 한국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백악관 출입 기자 20여 명을 불러서 한 사람이 없어요. 한반도 정세를 논한 적은 역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언론 얘기 나오는데 언론의 형평성 문제, 공정성, 정론직필의
대한민국 언론은 그 당시에 다 죽었다. 언론의 정의감은 없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들께 상당히 내가 고맙다고 했고요. 제가 그래도 초청했는데 다 와준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요. 그만치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하고 궁금사항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치 그 당시에 참 굉장히 가는 게 우리 그 싱크탱크 갔을 때, 네네네네. 그 당시에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고의 싱크탱크에 가서, 문재인 정권의 그 로비 자금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네. 대강 액수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예. 그 로비 자금이 좀 워싱턴 정가에 엄청나게 뿌려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줬고, 아, 또 이제 하나는 정보기관의 세부의 한반도 책임자들을 제가 두 사람을 비공개로 2시간 가까이 만나서 정확한 문재인 정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이야기는 지난번도 했고요. 더 두고두고 이제 역사적인 얘기니까 또 그리고 제가 책을 좀 쓰고 있는데 그런저런 얘기도 좀 제가 엮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오늘 그 묻고 싶은 거는 중국이 한국의 그 공업 요소를 또 통관 중단을 했더라고요. 왜 중국이 또 갑자기 또 이런 또 하드 타임을 준 것 같습니까? 무슨 일로 또 외교적인 프레셔가 있는가요? 2년 전에 네, 요소수 대란이 났죠. 요소수 네, 대란이 나서 화물차들의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방어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네, 근데 한국의 주중 한국 대사관 쪽에서는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일단 주요 비료 공장들이 수출 금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 한국의 요소수 대란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의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을 중국 배터리를 쓰게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고 그거와 맞물려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일하게 한국만 지금 요소수 금지 부분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정부가 대체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한국 질들이기에 갔는데, 최근에 그 어저께인가 공급망에 대해서,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해서 중국 배터리를 쓰는 어떠한 외국 기관들이라도 이거는 제재료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이 많은 걸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분명히 한국이 어떤 중국산 거를 좀 제재를 받을 거다 이런 감안하에 중국이 한국을 또 프레셔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국이 좀 이중적인 전략을 중국이 상당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 한국이 상당히 그 사이에 끼어서 많이 하드 타임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요,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에 손을 좀 대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던 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 놈들이 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전기차의 배터리가 최고의 핵심인데 그 배터리의 리튬의 대부분 80% 사용할 수 있는 80%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리튬이라든지 배터리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텐데 이 음.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게가 그 당시에 이상덕 그 MB 대통령 형이 콜롬비아인가 거기까지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문재인 정권 돌아서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우리가 지금 배터리 공급망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게 전기 자동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배터리의 힘은 엄청 더 커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 배터리 쓰지 마라. 중국 그 배터리 원료, 리튬 전기 원료를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공급망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음, 또 수입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미 뭐 한 15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 15년 전부터. 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늦다. 이러한 그 세계적인 추세에 전기 자동차 공급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가 자동차 강국으로서 그러면 주요 원료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활로를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대로 좀 넘어가고요. 최근에 그 북한 정찰 위성이 백악관과 뭐 펜타곤, 뭐 해군기지, 버지니아 여기 막 온통 찍었다고 지금 그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미 국방성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그 질문하니까 제너럴 라이드라고 펜타곤 수석 대변인이 어떤 답변을 하냐면 웃으면서 그래서 백악관과 펜타곤 사진을 가지고 있다느냐 하면서 웃으니 전부 다 웃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백악관 펜타곤 사진은 돌아다니는 게 인터넷에 있고 온 인터넷에 찾아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진인데 하여튼 말할 가치도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하여튼 일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이가 과시하는 것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요. 진짜로 진짜 뭐 몇 미리까지 찍을 수 있는 뭐 궤도에는 도착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기능을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 첫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30일 날 지난 11월 30일 날 미군 바덴버그 기지에서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에서 왜 정찰 위성을 쏴지 못하고 미국까지 와서 쏴느냐. 이게 조금 이제, 북한하고 차이점인데, 이 발사대를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은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되게 타임 되니까 이제 미국 것을 들려서 하는데, 뭐 미국에서 쏘나 한국에서 쏘나 우리 것을 쏘았다는 거 쏘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뭐 러시아 발사대 사용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띄워지면은 우리 구글 들어가면 다 나오는 그렇죠. 내용들이고 예. 그것을 얼마나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밀도 그렇게 그렇죠. 북한의 망원경 1호가 정밀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힘들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군사 정찰 위성 1호는 아무튼 30cm 음, 까지도 이제 전차가 3m짜리 전차가 있으면 거기에 번호판까지도 식별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 음,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언론에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그러한 차이가 크고 이 정밀도에 있어서는 한 10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찰 위성을 띄웠지만은 북한의 망원경 이론은 그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구글에서 나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래 보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러한 망원경에 달리는 렌즈, 음. 어, 카메라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 됐을 때 급속도로 이제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 해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금 이제 2024년부터 2호, 3호, 4호, 5호까지 네, 군사 정찰 위성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2027년부터는 100km 정도 되는 소형 위성들을 민간 용역 업체에서 이제 이제 그 업체에서 쏘는데 뭐 44개까지 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지금 예를 들어서 1호부터 5호까지를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2024년에 쏘기 시작하면은 2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에 관측이 제공이 된대요. 2시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게 100개 정도, 100개 정도, 44개의 100kg 소형 위성을 쏘면 이거를 10분 단위로 줄일 수 있다는 서로 연계해서 그게 굉장히
한국의 이제 그 민간 방산업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군사 위성에 대한 사업은 145 사업입니까? 이렇게 425 사업을 해가지고 군사 위성 1도부터 5호까지 이런 걸 하고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민간 방산업체들이 하는 2027년부터 쏘는 소형까지도 완성되면은 이제 30분 단위로 관측 정보들이 이제 사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또 미사일 발사라든지 장사포의 움직임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역시 앞을 안목을 빨리 본다는 것은요, 벌써 3년 전에요. 미국은요, 우주군 창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백악관의 로즈가든에 살 때 저도 봤는데요. 취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별들의 전쟁, 우주 전쟁이 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주군 사령부가요, 북한 정찰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도 북한은 꼼짝 못하게 생겼어, 지금. 지금은 자랑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북한 정찰 위성이 지금은 무시할 도로 해상도가 낮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실질적인 군사 위성으로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압박을 하고 공격에 핵을 장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위성 공격을 해버리겠죠. 그렇죠. 문제는 뭐 근본적인 것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이제 우주 방위군 그러한 방위청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방위 스페이스 부대를. 포스라 그래, 예, 스페이스 그래서 포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과 잘 정보 교환을 해서 한국도 우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북한 이번 정찰위성 때문에 한미일 호주가 제재를 가했는데요. 미 재무성이 즉각 11명의 그 직접적인 정찰위성에 관계되는 자부터 시작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도 제재를 아주 압력을 넣어서 빨리 한국이, 아니, 미국이 뭐 하느냐, 빨리 제재를 해라.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미 의회가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excess of evil이라고 또 불렀어. 악의 축이라고. 이 두 마리는 악의 축이다. 그러니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더 강하게 해라 하고 아예 법안을 그냥 제안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게 나올 건데 일단 법안을 올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명이 됐고요. 그래야 하는데 앞으로 이제 8일 이번 주말 돌아오는 8일쯤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안보실장회에서 과연 어떤 것이 논의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대략 어떤 것이 논의될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문제, 그다음에 핵 지금 개발 문제, 7차 핵실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대강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북한이 우리가 이제 9.19 군사 합의의 위반에 의해서 일부 우리가 이제 항공 정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전면적인 9.19 군사 합의 폐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9.19 군사 합의 폐기가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지난번 연평도 포격과 같은 그런 소규모 군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 드론, 앵그라이더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형태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드론이나 행그라이더를 1000대 이상을 띄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상공에다가 우리가 언제라도 너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무기를 장착하면 이제 완전히 침범인데 그렇지 않고 이 드론이나 아무런 뭐 촬영 장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드론을 그냥 띄워서 한반도에 그냥 내려앉히는 그렇죠. 그러한 무모한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도전도 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무기라든지 다른 게 없고 그냥 그대로 한반도 한국 내에 뭐 경기도 수도권 내에 그냥 내려앉아 버리면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자기들은 그러한 그 국지전을 벌일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그 한국 국민들한테 주고 또 하나는 방위 체제를 너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깨지듯이 이것도 우리의 이러한 드론이나 그러한 공격에 행그라이드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압박감을 엄청나게 줄 거예요. 음. 그게 9.19 군사 합의의 파기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이런 압박을 한국 정부에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총선 4월달 총선 이전에 그러한 압박감을 줘서 한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것이 민주당의 소위 햇볕 정책이나 문재인의 9.19 군사합의나 평화쇼 종전 유도가 옳았다. 이런 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만 공격하지 북한에 그렇죠. 대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총선 전에 이게 이제 바람 방향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겨울이 위에서 바람들이 내려오잖아요. 내륙에서부터 이제 찬바람들이 내려오는데 겨울에 그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미 국방청도 이제 제가 뭐 물었어요. 그 저기 9.19 하계로 북한이 다시 GP를 복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병력도 집중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만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같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야당이 또 문제거든요. 문제는요. 지금 한국은 날개가 평강을 못 이루고 있어. 우파하고 좌파, 그러니까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 이런 언밸런스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좌파들이 무게가 엄청 실려가 있어요. 모든 지금 국회에도 좌파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날개가 언밸런스 된 상태에서 그 새가 날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도요. 확실히 이 위에 올라서 우파가 지금 이 날개가 지금 어그러진데 이 힘에 눌려가지고 어그러진 거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어떻게든 가야지. 민주당이 지금 뭐 초강경 이재명의 민주당이 초강경 전선으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얻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용기도 없고 민주당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어쨌든 민주당하고 부딪혀가지고 돌파를 하고 있어요. 해외 뭐 국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국민의힘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야당이 저런 야당이면은 가만히 있어서 침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막 정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논리적으로도 이기고 또 국민의 민심에서도 이기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에서도 이기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좀 견제할 수 있는 보수 정당. 왜냐면은 저쪽에는요 정의당도 있고 막 있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외에도 서로 견제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독식이 됐지만은. 근데 국민의힘은 견제 세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들이 오만하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국민의힘 민주당하고 싸우지 않고 뭐 이런 정당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대적인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극우는 안 돼. 이래서 그러거든요. 자, 민주당은요, 극자가 오히려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극자가. 걔들은요, 극자를 여러 요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극우는 안 돼. 적어도 극우 때문에 우리 지금 나라가 공화당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그래서 말이에요. 공화당은 정광훈 목사하고 엮이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 공화당은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화가 이미 돼가 있는 거고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빼고 나머지의 그 자유우파 바깥 세력들이 전체를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에 있어서 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요, 내 고향인 이제 한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한국 국민의 그 사상이 너무나 의심스러워요. 김정은이가 뭘 잘했는지 100점에다가 한 점수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뭘 잘해? 자기 혼자 독재인데 독식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좌파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들을 찍는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국민들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한국 국민들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신념이 뭔지 왜 이렇게 지금 언밸런스가 그러니까 좌파 정당이 집권을 벌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래 했잖아요. 그들의 집요한 조직 확대, 또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위 민주 정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그 좌파 정권을 느끼면서 더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 그런 화살들을 보수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보수 정권의 정책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는 절실하게 느낀 것은 역시 좌파 정권 안 된다. 좌파 정권 하면은 국민이 정말 너무나 짊어야 될 짐이 너무 너무 많고 힘들어요. 예. 빚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을 가지면은 결국 서민을 얘기하지만 서민을 죽이는 정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이탈하는 정치,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에 대한 얘기를 뭐 이런저런 핑계로 뭐 그냥 안 하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결국 이점을 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그렇죠. 사항들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좌파 정권 5년 동안 너무 감성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득을 주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 좌파들에 대한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제가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올해 마지막 보내면서 민주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보면요. 민주당은요, 김정은이가 도발하고 미사일을 그렇게 쏘아대고 정찰위성을 쏘아대고 도발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를 했는데 규탄 성명 하나 제대로 된 거를 했습니까? 국회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을 뽑는다고 나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당 포기하십시오. 오케이? 이건 라스트 타임으로 이제 탄핵 문제. 또 왜 그리 탄핵은 또 남발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예? 탄핵해라고 뭐 180명인가 뭐 국회의원 또 뽑아놨어요? 심심하면 탄핵이더라고요. 이거 하여튼 나라가 아무튼 후진국으로 만드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국민들은 있어요. 이재명 수사 검사 이재명의 방탄의 일환이다 이래 보고요. 실질적인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전례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인데 방통위원장 탄핵하려는 거 먼저 사퇴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총선 때까지 이거 울고 몰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음. 그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법적 위반이 있다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이재명을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고 또 제1야당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의 문제 물론 저는 뭐 올라가면 기각이 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래서 화나는 국민들이 이게 상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잘못 짚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민주당의 탄핵 남발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잘 보내시고, 참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도, 저희들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고, 오늘부터 또, 저희도 또 파티가 많아가지고, 저도 또 저녁에 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